오케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줄래? 목이 이렇게 잠겼지? 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그 냉전의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방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성립하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게 미국, 소련, 영국 등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해서 망했어요.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해방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기쁘고 반가운 상황입니다만은 해방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떤 말을 이야기를 했었느냐? 우리가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힘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라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온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을 이루는데 기여한 바가 없고 오직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일본을 패망시킨 나라들의 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100% 우리나라만의 사람들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었느냐? 일본이 비록 연합국에 의해서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연합국과 함께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일본이랑 같이 싸웠어.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데 우리도 일정한 역할을 했어. 우리도 우리의 독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면 비록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연합국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들의 목소리가 한국인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단체가 몇 개의 필요가 있었다? 하나의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연합국과 함께 일본과 싸웠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때 독립운동을 이끄는 단체가 하나였나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죠? 해외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고, 해외의 경우에도 민족주의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갖는 조선독립동맹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도 독수리 작전, 국내 진입 작전을 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무너뜨리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죠? 핵폭탄이 떨어졌고 예상보다 일본이 일찍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일본의 패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외국, 연합국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던 것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일본은 식민 통치 기간 내내 한반도의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세계에 거짓말을 해왔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같은 거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같은 이런 어떤 국제 회담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왔고 중국 국민당 정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본과 싸워왔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이 연합국에 의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부단히 이어왔던 한국인들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우리 손으로 이뤄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어찌되었든 일본의 패망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미국과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가 해방 이후에 온전히 반영되기가 어려웠다. 어찌 보다면 나라를 점령하였던 미국과 소련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외국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이뤄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랑 여기 사이인 것 같아요. 차선과 우려 사이 정도 대략 이쯤에서 우리의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옳을 것인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논술형 수행평가의 주제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거든요. 네,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뤄낸 것은 아니기는 해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 국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험 범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 아니. 그죠. 건국동맹이죠. 그죠.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네. 자, 그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안재홍 같은 인물과 더불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걸 왜 만들어야 했으며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 단체였느냐. 자, 요렇게 봅시다. 일본이 패망했어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해왔던 곳이 어디였나요? 일제히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정부의 역할을 해왔던 곳이 어디죠? 임시정부였어? 임시정부가 세금도 걷고 막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하고 그랬나? 아니죠. 조선 총독부였어요. 그죠? 자, 근데 조선 총독부가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어.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지금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치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따라서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한 순간 조선 총독부를 대신해서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운형, 안재홍 같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총독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조선 총독부가 해왔던 치안 유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였다라는 것이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국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역시 이 건준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운형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게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순간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저 멀리 충칭에 있었고 조선 독립동맹 같은 사회주의 단체의 경우에도 중국 화북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승만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해방을 맞이했던 순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운형, 안재홍 같은 사람이 가장 발빠르게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 건준을 조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협상을 합니다. 일본인들의 무사귀환을 보장하겠다. 무사귀환을 보장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해방이 이루어졌어. 국내에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려했을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지 않을까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에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전부 다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협상을 하고요. 총독부가 그 협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넘겨받으면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유지라든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부, 치안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미국 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확보하고 나눠주는 등의 노력들이 건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후에 한반도 남부의 38도선 이남에 미국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미국 군대의 경우에는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해방군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오는 점령군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미군은 어떤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할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국인들을 위한 결정일까? 미국을 위한 결정일까?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들을 내려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생각대로 해방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군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무엇이? 건준이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라를 세웠다.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운형과 건준을 중심으로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미 나라 세웠다.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하게 교섭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각지에 만들었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나 치안대를 인민위원회로 재조직해서 질서유지, 행정, 식량 배급 같은 것들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송진우, 김성수 같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사람들 가운데 우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탈해버려요. 건준과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부터 이탈해버립니다. 자, 우리 좌익, 우익 뭐라 그랬죠? 이런 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족주의적, 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분류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향을 갖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분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송진우, 김성수 같은 사람은 뭐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이재용?
굉장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큰 부자들이었고 저 대표적인 우익 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 경향의 사람들이 꽤 많았다. 좌익 쪽,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교과서에 왜 안 실렸느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좌익 쪽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방을 맞이했을 때 당시에 이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았다? 좌익 쪽 세력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좌익, 우익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여운형의 경우에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중도이지만 그래도 약간 좌익 쪽에 가까운 경향을 갖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동참했었던 송진우, 김성순 같은 우익 쪽 세력들은 점차 좌익 세력들이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네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같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로부터 이탈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건준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대표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었느냐? 크게 우익과 좌익, 그리고 그 사이에 중도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익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송진우, 김성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송진우, 김성수 같은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민당은 그래서 그들과 비슷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주,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한민당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들은 건준이 아까 우익 쪽의 성향에 가깝다라고 해서 이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우익 쪽에 해당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함을 선언하면서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미국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미국 군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군정의 정부가 미군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국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윤영아 일어나자.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미국에서 활동해왔던 이승만은 귀국해서 독립척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만은 사실 이승만이 들어왔을 때 좀 힘이 약해서 뭔 소리냐? 자,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탄핵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아닌 거의 혼자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왔지만 자기와 함께 움직일 만한 내 편, 나의 세력은 상당히 약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잠깐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나? 뒤에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구 같은 사람들은 국내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만들었었던 한국독립당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중도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운형의 경우에는 좌우익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약간 좌익적인 성향을 갖는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인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우익과 좌익으로 갈라져 있는 국내의 정치 세력을 하나로 뭉치고자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였던 안재홍 같은 사람은 중국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좌익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오랫동안 국내에서 활동해왔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정당이 바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 남한은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어요?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어요.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미국한테 예쁨을 받을까 미움을 받을까? 예쁨을 받을까 미움을 받을까? 미움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이름을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꾸고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우익이 3칸, 중도가 2칸, 좌익이 1칸이다 보니까 실제로 해방 이후에 우익 쪽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고 좌익이 약했던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하였듯이 국내에서 독립운동해왔던 사람들 가운데 좌익 쪽 세력들이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번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무척이나 가난했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거 해오면서 그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좌익 측에 의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직력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좌익 세력이 결코 우익 세력에 뒤지지 않는 어찌 보면 그들보다 조금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해방 직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결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졌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일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한 가지 더. 자, 한국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주자본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주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뭐 완전히 100% 대놓고 친일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사람도 상당수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에 돈 많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친일 경력자가 다수 섞여 있기도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사실 이 한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해왔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해방 이후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거 하자라고 말하기 조금 창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우리도 해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민당 소속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가지 더. 자, 이승만의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활동해왔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승만은 명분을 갖고 있었고 한민당은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 두 개의 단체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들 모두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 군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미군 역시 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반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국이 들어온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만큼 발전을 될 수 있었던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과거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친일 문제를 깨끗하게 털고 가지 못했던 그러한 한계가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혼란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녀와.
자, 그 이후의 상황들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달에 미국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과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 한반도 쪽으로 소련군이 진격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얄타 회담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사실 그 전까지 소련은 일본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일본은 누구랑 전쟁하고 있었나요? 일본은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었지? 중국과 그리고 그쵸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미국은 소련이 대일전 일본과 싸우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그게 달가웠을까 달갑지 않았을까? 사실 달갑지 않아. 왜냐면은 미국도 소련도 알아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단 말이야. 따라서 소련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소련이 점령해 나가는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이 되었느냐?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일본 본토를 점령하러 들어가는 중에 제일 먼저 오키나와를 점령하려 해요. 그런데 일본은 오키나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게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은 모든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오키나와에다가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민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결사항전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오키나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 하나 점령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각했어요. 아, 이 조그마한 섬 하나 점령하는 데도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는 데는 엄청나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터뜨린 거예요? 원자폭탄 터뜨린 거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었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군의 힘은 이미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군의 저항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쯤 소련이 대략 여기쯤 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군의 저항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소련군이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걱정했습니다. 무엇을? 이러다가 아시아 전체가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를 선으로 해서 각각 나누어 점령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니 그 선이 바로 무엇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38선이라고 부르는 북위 38도선이었다라는 거죠.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나누어서 한반도를 점령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었고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들은 각각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은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국내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었고 각 지역의 행정조직으로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안 나나요? 짜자자잔. 자,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치안, 행정, 식량, 배급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소련의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인민위원회,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거 인정합니다. 승인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정부 조직으로 인정을 하면서 소련은 그들에게 행정권을 넘기면서 소련 군대가 북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소련은 착해서? 인민위원회가 진짜로 한국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 한반도에 어떤 국가가 성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소련은 공산국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경향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 놔둬도 어차피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경향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 기대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인정하고 행정권을 넘겼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어쨌든 소련 군대가 북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련군에 의한 통치, 소련 군정이나 다를 바가 없었고, 소련은 자신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상황을 움직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과거 만주에서 활동했다가 소련으로 넘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일성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북한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지는 이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된다면 남한은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역시 미국 한반도 38도선 이남 지역에 들어와서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미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소련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이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해.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이대로 있어. 현상 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지금 상황 잘 모르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명령을 전달하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둬!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와 그 아래 있었던 여러 행정 조직들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 지금까지 일본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친일파들, 친일 경찰들, 군인들, 공무원들 산속으로 시골로 싹 다 도망갑니다. 왜?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경찰 공무원들 싹 다 도망갔다고. 왜? 뭐 할까봐? 맞아, 죽을 바가 싹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미군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던 거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그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일제 때 경찰했던 사람들 그대로 경찰, 일제 때 공무원 했던 사람은 그대로 공무원, 일제 때 판사했던 사람들 그대로 판사로 들어와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 붙어야 된다? 미국에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누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들어왔던 미국 장군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일본에게 협조했다면 앞으로는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조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뜻의 의미를 이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잘 협조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 시기에 식민통치기구와 관료 경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죽을 뻔했던 친일파들은 화려하게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반면에 지금까지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지금까지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모든 정부와 조직들은 반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 왜? 왜? 좌익 성향이 더 많아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익 성향 인물들이 있었고 우익으로 분류되는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지?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해외에서 목숨 걸고 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했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바뀌었던 거, 한반도 통치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것, 소련이 착해서 미국이 나빠서이다? 아니야. 소련도 미국도 둘 다 뭘 바라고 있어?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지? 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은 바로 이 미국과 소련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조금 내용 많아요. 두 페이지만 더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하지만 비록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누어서 점령했지만 이들은 이미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를 했어요. 무엇을? 한반도를 독립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를 놓고 국제회담이 열렸어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어떠한 독립국으로 만들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신탁 통치, 트러스트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스스로 독립국가를 운영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다른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스스로 독립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탁 통치라고 해요. 미국은 한국의 독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서 대신 통치돼야 된다라는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에 비해서 소련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정부, 민주주의 정부는 원래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뽑고 구성돼야 되는 정부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신탁 통치 필요 없다. 바로 독립국가 세워도 된다라는 거를 소련이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소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을 높게 쳐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련은 바로 독립시키면 자기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세워질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고, 미국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개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5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이었어. 나도 요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요쪽 애들만 수업 잘 듣고 맨날 저쪽 애들은 잘 못 듣는 일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도 한 발 양보하고 소련도 한 발 양보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결정이 되었느냐? 첫 번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련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거였어. 이게 뭐냐면은 소련과 미국이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일단 끝낸다. 그리고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였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대화할 수 있는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미국의 주장이 한 발 양보해서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적용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최대 5년이라는 거는 5년 꽉 채운다는 뜻인가요? 아니야, 그지?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자,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다? 1번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는 뭐가 가장 크게 들어왔느냐? 3번이 가장 크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와서 36년 동안 받아왔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고 이걸 마치 무엇처럼 이해했을까? 식민 지배의 연장인 것처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제 기껏 일본의 식민 지배로도 벗어났는데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고? 이거 우리나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게다가 그런 게 어떻게 잘못 전해지게 되느냐? 당시 신문이었던 동아일보가 이 결정사항을 오보, 잘못 알려요. 일단은 1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치 3번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미국이 신탁통치, 소련이 임시정부를 수립을 주장했는데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소련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고 신탁통치, 식민지배의 연장이라는 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신탁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김구, 이승만과 같은 우익 쪽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탁 통치는 우리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운동을 이어나가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파인 여운형이나 좌익에 해당하는 박헌영의 입장은 살짝 바뀌게 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사실 잘못 기사를 냈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내용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국이 지금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누어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신탁 통치가 식민 지배의 연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모스크바 3국 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 말이 길잖아. 반탁은 간단한데, 그지?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추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반대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탁 통치의 찬성과 반대,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의 지지와 반대 문제를 놓고 이들 국내 정치 세력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국내 정치 세력들 간의 이념적인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좌익 성향과 우익 성향에 따라 이념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느냐? 1946년 3월 1일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3.1절 기념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도 그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 날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기념식이 좌익 단체 따로, 우익 단체 따로 열렸고요. 서울에서 각각 따로 기념 행사를 열었던 사람들이 시내에서 마주치자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이 반반씩 나누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 정치 세력이라도 하나로 모아질 필요가 있었는데 국내 정치 세력들마저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통일된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다가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릴 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이 사람들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잘 안 들려요. 그죠? 중도파의 입장이 크게 약화되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한 가지 더.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 마치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고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그 인식이 잘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좌익 쪽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식민지배 연장인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익들 가운데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미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신탁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쟤네들이 어떤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나라를 소련에게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이다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공산주의는 매국노들이다 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엇을? 친일 경력을 감추기 위해서 쟤네가 지금 나라 팔아먹으려는 나쁜 놈들이라는 식으로 맹렬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공세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이 컸던 상황이 서서히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좌익 쪽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친일 경력자들이 과거를 세탁하는데 그 상황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한국사 배우